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0명대로 내려왔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폭풍 전야 같다고 말합니다. 어제 266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주말을 감안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도 300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검사 수가 많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양성률이 또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대로 점점 더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현황 보신 것 같고요. 확진자 추이도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64명입니다. 여전히 200명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발생 양상은 유지되면서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12명, 그 외 지역은 52명으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와 먼저 확진자 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숫자 어떤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숫자만으로 보면 어제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월요일이라는 날짜는 항상 진단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13,000건 정도였었는데 어제 266명이 나왔기 때문에 양성률이 2%가 사실 넘습니다. 오늘 280명이 나왔더라도 21,000명 검사를 해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성률을 보면은 결국은 1%, 1.3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려했던 만큼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물론 212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이 확산세도 그렇게 폭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52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8.15 집회 때 이분들이 N차 감염으로 해서 지방에 확산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오늘만 봐서는 뭐 하루 만의 숫자이지만 희망적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이번 주일 안에 과연 이것이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못 견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번 주 안에 우리 국민들이 더 방역에 신경 쓰고 해서 물론 지금 신경 쓴다고 그러고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16일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이 효과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온다면은 우리도 또 반전할 수 있는 희망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진단을 받고도 운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죠. 서울 시내버스 한 회사의 운전기사 3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은 검사를 받고 나서도 운전대를 잡았던 일이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해당 버스 승객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있는 행동이죠.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확진된 건 알고 운행한 건 아니고 검사를 하고 운행을 한 거예요. 본인이 약간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분은 그분한테 뭐 물맞이? 그분이랑 관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것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으면 자가격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받기가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으면 격리해야 되고 그러면 일을 못하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사를 안 받고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확진이 돼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가 더 늘어나면은 그거야말로 큰일이거든요. 예. 바로 알고 바로 직장을 폐쇄시켜 줄 수 있으면은 그만큼 퍼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이 단위는 결국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밥도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접촉이 있기 때문에 예. 직장 전체가 감염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진단검사 먼저 받고 진단검사를 받았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위험에 노출됐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단검사를 받으러 갔으면은 일단은 그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이 피해가 더 적어지죠. 일단 회사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분이 양성을 받았을 때 혹은 밀접 접촉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나오지는 않고 며칠 있다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양성이 나온 후에는 이미 늦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 또 진단검사를 받았으면은 직장 폐쇄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그 경과를 더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순천에 있는 한 피트니스, 사우나와 함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무려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접촉자만 400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그동안 비교적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순천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들어봅니다. 우리 순천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4일 사이에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검체에 채취하여 의뢰한 4,281건 가운데 상당수가 양성 가능성이 있어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으로 우리 시 전역에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감염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수님, 지금 순천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경우를 보면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마스크 손 씻기 이외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리두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이번 주에 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2, 3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마스크 착용 항상 하는데요. 그동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일수록 좀 느슨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8.15 집회 때 이 감염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경부선으로 해서 즉 보수 쪽이 영남 쪽이 많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뭐 영남 쪽이 많이 생길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대구 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한번 노출된 경험이 있고 굉장히 무서웠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도 대구 지방이 굉장히 적다는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그만큼 감염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수치로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광주라든지 전남이 일시적으로 환자가 많이 생긴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출된 적이 많지가 않아서 좀 해이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일단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장이 수도권의 증가세는 꺾인 것 같다. 이런 지금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서울에 있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즉 8.15하고 사랑제일교회하고는 상당히 꺾이는 부분이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실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감각은 생기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고요. 이것이 과연 어디서 또 우리가 모르는 폭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만으로 봤을 때에는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아직은 좀 어느 정도 희망은 가질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지금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세 자릿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문제는 과연 병상이 충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다 나아서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그런 시간을 좀 당겨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속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병상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이런 재확산에 다시 록다운과 같은 방역 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현재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학습 중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확산 억제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수는 85개가 실제로 작동하는 원할 때 언제든 환자를 배분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산소 치료를 포함해서 산소 치료 이후에 악화를 걱정해서 중환자실에 넣은 분들 포함해서 보면 한 53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산소 치료를 하지 않으나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들이 25명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현재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는 7개였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중환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어제부터 즉시 운용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 등과 협의 완료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교수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임상위 당장에는 록다운까지는 안 해도 될 거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책본부에서는 병실 사용을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록다운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을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네. 것 같이 보이고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록다운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3단계가 지금 최후의 단계인데 이것이 지금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3단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3단계의 의미는 그다지 없는 것일 수 있거든요. 록다운이라면 이제 봉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쇄인데 우리는 지금 3단계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봉쇄는 아닙니다. 예. 예.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 외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은 상당히 다르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상황하고 3단계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록다운 더 권고를 했다고 그랬을 때 과연 달라질 것이냐. 물론 집회라든지 이런 건 많이 달라집니다. 10명 이상 학교도 지금 벌써 학교도 다 문 닫은 상황 아닙니까?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로야구는 하고는 있지만 관중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2단계이긴 하지만 뭐 거의 3단계 수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3단계로 록다운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병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 생활치료센터거든요. 예. 이것을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늘려서 가능하면 병상을 많이 줄이면서 또 하나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병원들, 상급병원들의 그 중환자실을 가능한 한 일반 병실로 좀 빼서 공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놔야만 중환자실에서 거길 못 가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을 비운다는 의미는 거기가 지금 돈을 못 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투여를 해서 비워놓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다 아마 지금 방역당국이랑 병원장님들이랑 잘 토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그동안 외국에서도 한번 걸려서 완치가 됐는데도 재감염된 사례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 사례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왔을 때 과연 증상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증상 자체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재확진이라는 표시를 다시 했었는데 이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재감염이 돼 갖고서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고 예. 몸 안에 세포 안에 남아있던 것들이 결국은 감염성은 없는 바이러스들이 PCR이라는 진단에서 양성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 결과까지는 없고요. 또 재감염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케이스들도 없기 때문에 중증으로 갔다는 케이스들도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뭐 계속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 문제시 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다 밝혀진 것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지금 일단 완치 판정을 받으면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은 분들의 혈장을 지금 모아가지고 그걸 치료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지금 혈장 치료제 크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혈장 치료제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요.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이유가 그 중화 항체가 과연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경증으로 지나간 사람들에 있어서 중화 항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환자들의 중화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이 게임 체인저가 예.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결과로는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효과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것이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도 아직 봐야 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또 FDA 국장은 뭐 좀 희망적이다,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표현이 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써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뭐 양성, 음성, 즉 이 효과가 확실하다 예. 하는 이렇게 포지티브다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플라시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서 이 음성인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 없고 이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임상 결과 자체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9달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놈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 이 두 가지 다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과제지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봅니다. 이번의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객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일주일 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교수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주어진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러니까 먼저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경제라는 부분도 결국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제의 회복에 상당히 달려 있는 만큼 어느 하나도 지금 놓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단 방역이 성공을 해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 주 중반 이후부터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뭐 지금 정부가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긴박하게 뭐 대처를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이 8.15 집회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런 그 책임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방역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3단계 격상을 놓고 상당히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꼭 2단계, 3단계 꼭 이렇게 세 번의 이렇게 구분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2.5단계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 조금 더 이 분야별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뭐 이 생활 그 치료센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도권 이 주위에 있는 뭐 콘도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사실 거의 지금 이 개점 휴업 상태일 것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계약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미리 확보를 해서 이 좀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예.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3단계 그 구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WHO가 만든 겁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한 거고요. 아. 예. 처음에 너무 복잡해서 뭐 예. 완화된 거리두기, 뭐 강화된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예. 3단계가 끝이고 사실은 3단계로 할 때에도 기준은 지금 벌써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더블링만 조금 모자랄 뿐이지 숫자만 봐도 뭐 오늘도 280명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3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3단계라는 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이제 록다운을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확인증이 있어야 허가가 있어야 되니 외출을 한다든지 병원 또는 슈퍼마켓 이외에는 가지 않게끔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간단히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WHO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정한 건 없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태근 의원, 지금 뭐 결국은 3단계로 가자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까 봐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역과 경제 둘을 다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에 비중을 둘수록 방역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과정들이 물론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8월 13일부터 100명을 넘어서는 과정들을 보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로 정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3단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필요적 이동을 제외하고는 다 제한한다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안 돼가지고 현재 확산세가 잠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그 경로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7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책을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말까지 봤을 때에 계속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질적인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사실 그동안 방역에 실패했던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경제 살리려다가 방역이 그렇게 무너진 것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방역도 잘하는 편이었고 경제도 웬만큼 사실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OECD 뭐 평균 성장 다른 나라도 다 안 좋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편이었고요. 이런 게 사실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선제적인 재정 투자 이런 게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노멀이라는 게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저는 이 살아간다는 삶이 자칫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경제와 방역이 적대적
관계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을 어쨌든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머리를 짜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예상에는 3단계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한편으로 개인들의 방역 지침이라든가 생활 방역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식의 사회적 캠페인과 같이 가면서 경제활동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병행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제 대응인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택의 시기가 온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좀 3단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짧고 굵게 가져가면 될 거 아닐까 싶고요. 저는 굳이 또 전국 확산이 어렵다면 수도권부터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달 후 다가올 추석 민심,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도 신경 안 쓸 수 없고 또 이제 만일 3단계로 갔다가는 그동안 한국이 잘했다고 하는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어떤 그 또 실패를 보이는 것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도한 선제 대응이 오히려 늦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선택의 지금 시기에 서 있지 이걸 병행을 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전 조금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